자, 그러면 다시 기출문제집 경제 파트 문제집 48페이지 보시면 29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이제 정보시장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1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 안 된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건 틀렸어. 미공개된 정보는 또는 미공표된 정보는 이거는 강성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급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수요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럴 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 손해보험 가입자는 그 농작물의 손해에 대해서 또는 가축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이미 그 자동차가 언제 어떻게 사고 나서 많이 이제 손상이 있었다. 가축이 과거에 병을 앓은 적이 있다. 등등의 그 보험 가입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보험을 받는 그 보험 회사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이게 사고가 났었는지 몰라. 이런 걸 정보의 비대칭성. 어떻든 간에 두 당사자, 수요자나 공급자나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나 이렇게 두 당사자 간에 어떤 물건을 놓고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한쪽은 잘 알고 있고 한쪽은 잘 모르고 있을 때 이거는 알고 있는 정보가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쪽이 많이 알고 있다. 대칭이면 똑같이 평등하게 알고 있을 텐데 똑같은 크기로 알고 있을 텐데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 가격이 제대로 가격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값어치 없는 거는 높은 것으로 팔아버리고 가치 있는 것은 또 이제 또 안 팔고 기다렸다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여간 정보를 아는 자가 정보를 모르는 자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시장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유도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수요자 공급자 양자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균형 가격이 아니고 이렇게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맞아. 근데 3번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공급된다. 가격 올라도 별로 상당 기간 때문에 공급을 많이 못 시켰는데 기술이 혁신됐다. 그러면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자, 이제 공급이 증가된다. 이 경우를 말하네. 공급이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공급이 증가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공급이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되겠죠. 증가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이거를 먼저 그래프로 읽어보면,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보면,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공급의 증가이기 때문에 곡선이 이동이에요. 공급이
이렇게 S자로 증가됐다. 공급의 증가. 이럴 때 이제 수요 곡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 요 문제. 많이 하락할 것이냐, 적게 하락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달리해서 또 그려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런 모양이 아니야. 이런 모양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기울기인데 수요 곡선이 아주 이게 탄력성이 커서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을 때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폭이 달라요. 첫 번째 수요 곡선인 경우는 요만큼 떨어졌지만 수요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었다면 그러면 조금 적게 떨어져.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수요가. 그러면 왜 적게 떨어지냐?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설명했지만 똑같은 논리로 또 설명해 보면, 이걸 수리적으로 한번 표현하면 수요량이 있고 공급량이 있다. 일치됐어. 균형 수량. 얼마냐? 300씩이다. 300개씩. 뭐가 증가됐냐? 공급이 증가됐대. 500.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공급량이 많잖아, 이게. 이렇게. 그러면 공급량의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될 텐데, 이때 수요 탄력성이 어떤 모양이냐 이거요.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많고 300이니까 가격이 하락했다. 얼마나? 예를 들어서 10원 하락했다. 그랬더니 이게 수요 탄력성이 민감해. 되게 이 10원 떨어졌을 때 수요를 확 늘려. 탄력성이 커가지고. 그러면 이 500개와 300개의 차이를 단 한 번에 500개로 늘린 바람에 결국 니꼬로 돼버려가지고 가격은 더 이상 안 떨어져서 가격 하락이 10원 하락으로 그쳤다. 만약에 근데 수요 가격 탄력성이 아주 작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10%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는 그냥 320개 늘렸다. 그러니 아직도 500개 훨씬 많아. 또 가격이 또 10원이 또 떨어졌다. 그래도 지금 500개로 늘리려면 아직도 멀었어. 340개.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가격이 하락하게 서 나중에서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하락폭은 빨리 수요 공급을 일치시켜서 가격 하락폭이 적고, 수요 탄력성이 적을수록 더욱더 가격 하락폭을 크게 만든다. 아까 비슷한 문제 풀어본 거죠, 우리가. 그래서 3번,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증가로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다. 크면은 별로 이제 하락 안 할 텐데, 작다. 그러면 균형 가격 하락폭은 더욱더 이제 많이 하락한 후에나 균형을 이루게 되니까 하락폭이 커진다. 얘는 맞는 거예요. 4번을 보시면 이제 4번을 보시면 이제 틀린 거는 1번이 이미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일반 재화는 뭐 물건에 대해 정보를 잘 모르는 건 아주 특수한 물건에는 다 알고 있고, 부동산은 이게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실무 관련은 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특히 공인중개사.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중개사한테 중개 비용 줘야 되니까, 또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성, 한번 개발하고 나면 원위치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치? 지하철 10m로 한번 팠으면 다시 50m로 판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이게 지원이 여기 특히 여기서 필요하다. 그래, 이 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적 제한, 특히 공익을 위해서 거래 허가를 해줘야 거래한다거나 거래 허가
신고제. 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공적, 사적, 부동산은 담보를 잡히고 또 돈을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적, 사적 기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3번. 3번을 보시면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 어떠냐? 교차 탄력성은 해당자와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당자와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나 해당자와 보완 관계에 있는 보완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당자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수요랑 공급량이, 이런 거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1번.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올랐을 때, 이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결국 8%가 증가했는데 다세대 주택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와 아파트는 대체 관계에 있다. 그런데 묻고 있는 건 교차 탄력성을 묻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건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된다고 했죠? 대입해서 그냥 풀면 돼. 대입해서. 자, 이제 먼저 가구 소득이 10%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요게 그 다세대나 요것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정상제라고 말을 뭐 안 했어도 정상제로 보고, 그리고 뭐 소득 많아지면 아파트도 더 사고 다세대도 더 사니까, 그래서 이게 소득의 증가와 관련된 열등제가 아니고 우등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정상제라고 보고, 가구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 먼저, 아파트 가격이 5% 올랐다.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겠죠. 아파트 수요는. 근데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대체제에 관련된 다세대의 수요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가격이 왔을 때 다세대 그 수요량이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아파트 안 사. 그러면 다세대라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세대 수요가 증가될 텐데 얼마나 증가됐느냐? 8% 증가됐더라.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다세대의 수요량은 어떤 반응을 했냐? 그러면 이것이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을 쏘네요. 이거 나누면 5% 나누기 8% 나누기 5%니까 5, 1, 5, 5, 6, 30. 그래서 1.6이에요. 탄력성이. 그래서 지금 그 교차 탄력성이 여기서 다세대 수요는 8% 증가됐으니까 교차 탄력성이 여기 1.6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다. 소득이 이제 다세대 주택의 수요자가 소득이 증가됐다. 얼마나 증가됐느냐? 이제 증가됐겠죠. 이렇게 돼서 0.6. 그래서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관계를 따져보면서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좀 따져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세대 주택이 얼마나 증가됐냐면 그래서 증가됐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수요가 양이 소득 증가됐으니까 이게 이것도 늘어나겠죠. 이것도 늘어난다. 근데 소득이 얼마나 증가됐느냐? 소득이 10% 증가됐대. 소득 10% 증가되니까 다세대 수요량은 얼마나 증가되냐? 이렇게 곱하니까 6% 증가됐다. 6%.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 때문에 다세대 수요가 소득 때문에 6%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그 다세대 주택은 8% 증가됐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의 수요 증가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합계돼 있어요. 하나는 소득 증가로 이게 다세대 수요가 증가됐을 것이고, 그게 지금 소득 증가가 6% 증가됐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세대 수요는 결국 아파트 가격과 관련하여 또 수요가 증가될 수 있어요. 즉 아파트 가격이 5%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안 사는 사람이 다세대 주택을 수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 사는 사람이 그럼 아파트 안 사잖아요. 그래 다세대 수요 늘려. 근데 토탈 이게 지금 얼마가 다세대가 수요가 증가됐냐면 전체적으로 5% 8% 증가됐다고 말했으니 결국 아파트 가격 올라가서 아파트 안 사고 다세대를 수요를 늘린 사람이 얼마나 증가됐냐? 2%. 그래서 이게 지금 교차 탄력성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 올라가서 아파트 안 사고 즉 다세대 수요를 산 사람이 여기서 2%를 더 사주니까 이렇게 수요 증가. 이게 이제 이건 교차 탄력성이야. 이게 교차 탄력성 때문에 2%가 증가돼서 결국 8%가 증가됐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묻고 있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 얼마나 증가돼서 8%가 됐느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건 따질 필요가 없겠네. 이 교차 탄력성은 여기 2%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따질 필요 없고 그런 과정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차 탄력성은 2%다. 또 따져야 되겠네. 이게 교차 탄력성에서 수요가 2% 늘어났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올랐냐면 5% 올라갔고, 그래갖고 그 다세대 수요가 수요가 2% 증가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다세대 수요량은 어느 정도 탄력성으로 반응했냐? 그게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2 나누기 5니까 0.4가 된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0.4가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4번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1번 수요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자, 수요 가격 탄력성 보면 좀 칠판을 지우고 31번 수요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수요 가격 탄력성은 원래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죠. 가격 올라가서 플러스로, 그러면 수요랑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거 무시해 풀고 절대값을 씌워라. 그러면 이제 부호를 빼버린 거죠. 마이너스를. 자, 1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네요. 그런 경우에 전체 수입은 임대료를 올려야 늘어나냐 내려야 늘어나냐. 이게 세 가지 경우. 앞에서도 문제 또 풀어봤잖아요. 이게 에라시티 공급자의 가격 전략. 공급자의 가격 전략은 수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전략을 세운다. 수요 가격 탄력성 에라시티가 1보다 크다. 되게 민감해. 그러면 올리면 수입이 확 줄어. 그거 올리면 안 돼. 반대로 내려봐. 내리면 수요를 확 늘려줘. 그래서 우리는 인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공급자는. 얘가 1보다 작다. 그럼 미미해. 가격 확 올려도 수요는 조금 줄어. 그럼 올리면 좋아. 가격을 많이 내려줬는데도 수요는 조금밖에 안 내려. 내리면 안 돼.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탄력성이 1이면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도 똑같이 10% 줄어들고 그 수입 불변. 또 가격이 10% 내리면 수입이 똑같이 10% 늘어나고 그래서 수입 전체 변화가 불변이야. 이런 경우는 올리든 내리든 인상이든 인하든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수입은 불변이다. 공급자. 얘는 수입은 증가된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한번 이걸 대해보면 1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인상 전략 세워야 되겠네. 그러면 그 전체 수입은 임대료를 올림으로 인하여 감소한다. 늘어나죠. 응? 늘리려고 인상 전략을 세우는데 틀렸어. 2번 대체재가 있다. 그러면 탄력성이 커지는 거요. 대체 효과까지 반영을 하니까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없는 경우보다 탄력성이 커진다 해야 되는데 탄력적이 된다 해야 되는데 비탄력적이다. 틀렸어. 3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선분이면 직선이요. 수요 곡선이 원래 곡선이 더 타당한데 근데 이제 관찰을 하려고 그냥 직선을 그어서 관찰하고 있어요. 선분 직선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수요 곡선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당연하죠.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이게 직선 많이 해봤잖아. 문제 풀면서 이게 이제 가격이고 이쪽이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이 원래 이렇게 이제 곡선이 일반적이야. 가격이 내려가면 늘린다. 너무 높아서 내려가도 별로 못 내려. 또 똑같은 크기로 가격이 내려가는데 아까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왜? 이 소수증이 많이 더 참여하게 돼. 똑같은 거로 떨어지니까 가격이 낮으니까 저소득층이 더욱 많이 참여해서 더욱더 많이 늘어나. 또 가격이 똑같은 거기로 떨어지니까 저소득층이 더욱 많이 참여해서 더욱 많이 늘어나.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걸 직선으로 그어보면 그냥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때만큼 증가되고 또 여기서 똑같이 증가되고 뭐 똑같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건 그 적절한 그런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그냥 관찰을 어떤 뭐 이게 어떤 현상이나 이런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직선으로 편의상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려서 관찰하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직선이라는 게 3번이죠. 3번 직선이다. 한 가운데 요점을 탄력성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쪽이 위로 올라가면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밑으로 내려가면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다. 그죠? 이렇게 경우다. 그러면 이때 요점에서 탄력성을 구해라. 그러면 요게 델타 P, 요게 델타 Q. 그죠? 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탄력성의 수식을 써보면 몇 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P분의 델타 P분의 여기서 Q분의 델타 Q. 그러면 결국 나누기 Q분의 델타 Q 요걸 나눠야 되니까 뒤집어서 곱해. 그러면 델타 P분의 여기서 그냥 P다. 그러면 요걸 서로 바꿔도 되죠. 어차피 부모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델타 P분의 델타 Q가 되고
요거분의 요거가 되고 탄력성이 크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Q가 있고 여기는 분자에는 요거 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여기서 A점에서 B점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원래의 수요량과 원래의 여기의 가격인데 올라가면은 가격은 커지고 있고 올라가면 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일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이 크기가 탄력성 에라시티 크기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더욱더 커지고 있다. 요거는 또 반대 현상이야. 여기서 A에서 C로 떨어진다. 그러면 에라시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고 델타 B분의 델타 Q 이건 똑같아. 다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 요거 다 똑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그대로 쓰니까 Q분의 여기서 이제 P가 되잖아. Q분의 P.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러면 얘는 다 똑같아.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뭐 여기 오거나 뭐 여기 오거나 다 똑같아. 얘에 의해서 이제 탄력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여기 내려와봐. 내려오면 가격은 작아져. 여기 내려와봐. 수량은 늘어나.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니까 더욱더 작아지죠. 가면 갈수록 더 작아져 이게. 이렇게. 왜? 더 작아져. 그래서 요거는 이거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 탄력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운데가 딱 1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 곡선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달라져. 여기서 1에서 1보다 더 커지고 2, 3, 4 커지고 여기는 1에서 0.5, 0.3 작아지고 그래서 측정 지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니까 얘는 똑같다고 그러더라도 다 달라지니까 달라진다. 그래 얘는 맞아. 그 다음에 1번,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아까 커진다고 앞에 문제 풀면서 배웠잖아요. 탄력성이 커진다고 해야 되는데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용도 전환이 용이한다는 것은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A용도밖에 못 쓴다. 딱 대체재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A용도로도 쓰고 B용도로도 쓴다. 그럼 대체재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전환이 용이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작아진다고 말했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또 20분 넘으면 동영상이 잘 안 올려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